오늘은 한국의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재무 관련 그리고 지분 관련 좀 분석을 통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기업들과 손을 잡고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략적인 분석을 기사를 통한 분석을 좀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몇 가지 구글이나 페이스북 관련된 뉴스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바로 이야기를 할 얘기는 업비트 거래소 관련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뉴스 출처 자체는 팍스넷 뉴스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업비트랑 카카오랑 이제 관계가 있죠. 저희가 업비트 로그인하면 이제 카카오통에 인증을 하는 것만 봐도 이제 대략 눈치는 채고 계실 텐데, 대략 이제 어떤 형태로 두나무, 그러니까 업비트가 진행이 됐냐 하면, 업비트가 처음에 송치영 씨 대표하신 분이 창업을 하셨어요. 이제 이분하고 아마 다른 분이 서울대 주요 멤버들이 창업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렇게 창업을 하셔서 중간에 이제 카카오한테 투자를 받았죠. 그래서 여기 좀 지분 관계를 좀 보면 지난해 두나무가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두나무의 최대 주주는 설립자인 송치영 의장이고 지분 26.8%를 보유하고 있다. 송치영 의장은 지난 2017년 12월 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사내 이사이자 의장으로 두나무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 다음에 이제 대표로 온 분이 지금 현재 이석우 대표인데, 이석우 대표는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 쪽에서 대표하시다 오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림이 카카오가 주주로 있고 또 카카오 대표하시던 분이 왔기 때문에 사실상 두나무, 업비트와 카카오는 거의 한 배를 탔다라고 보고 카카오가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카카오는 단순 투자 기업이라고 하고 좀 약간 선을 긋는 입장인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카카오뱅크도 또 있고, 그리고 지금 현 정권이나 정부에서 암호자산이나 암호화폐 쪽을 굉장히 안 좋은, 그리고 좀 투기 자산이나 굉장히 위험하고 좀 이런 쪽으로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신규 계좌도 열어주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카오에선 이렇게 단순 투자 기업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 지분 관계를 좀 보면 업비트 부사장 김형년 씨가 14.3%,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8%, 에이티넘 고성장 이제 투자조합 펀드자 7%가 있고 퀄컴이 6%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 보고서에 드러나지 않는 투자자 14%가 있는데,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사실 이 범위 안에 김범수 의장, 이제 카카오 의장님이나 여러 관련된 사람들이 초기에 같이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카카오 벤처스와 이때 투자할 때. 그래서 이외에 카카오도 8.1%, 그 다음에 카카오의 벤처스 투자 회사죠. 이거 11.7%. 이때 아마 11.7%가 들어갈 때 이쪽도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예상을 하고요. 그럼 대략 합쳐 보면 14.%에다가 거의 23%, 여기에 또 몇 프로 있다고 하면 대략 한 30%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 이걸 빼고 14%를 뺀 게 22.5%인데, 여기서 대략 한 8% 정도가 관계 지분이다라고 하면 30%까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기업을 볼 때 제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실제 설립자, 그 다음에 설립자 이제 창업자 멤버들 이 부분이죠. 26%하고 14%. 여기에다가 사실상 좀 메인 주주라고 할 수 있는 격이 카카오거든요. 카카오가 거의 22%에서 30% 갖고 있다라고 하면 과반을 넘죠. 그래서 설립자와 카카오가 사실 지금 뜻이 맞아서 계속 같이 카카오랑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만 되니까 사실 업비트가 별다른 아무런 잡음 없이 쭉 가고 있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사실 지분 자체가 15%, 그 다음에 21%죠. 나머지 이것들이 21%인데 이 지분 자체가 창업주 지분과 카카오 지분에 합쳐서 사실 과반이 넘기 때문에, 나머지 지분들은 사실상 어떤 다른 생각을 하거나 기존 창업 멤버나 메인 주주의 뜻에 이제 반하는 뭔가를 비추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배가 많으면 이제 사공이 많으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사실 사공이 딱 둘이 뜻이 맞춰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항해사를 뭐 이쪽이 본다라고 하면 하나의 추진력으로 또 카카오가 돈으로 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좀 굉장히 업비트는 잡음 없이 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업비트를 제일 안정적으로 보고 업비트를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카카오가 좀 버리는 여러 가지를 보면 또 카카오에서 블록체인 관련 자회사 그라운드X, 그라운드원, 그 다음에 카카오G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클레이튼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그 두나무와 카카오가 사실상 많이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카카오에서 뭐 발행한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 업비트에 바로 올리는 게 여러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되게 조심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여기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카카오 출신 이서구 체제 위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 쉽게 생각해서 카카오 출신인 이서구 대표가 지금 업비트에 가서 지금 대표직을 맡고 있는 게 이제 두나물지 진두지한 이서구 대표이사죠. 이게 사실상 굉장히 많은 걸 뜻하는데 이게 만약에 기존 그 업비트의 창업 멤버들 송치영 대표나 뭐 이런 분들과 사실 카카오가 일대 주주가 사이가 안 좋다고 하면 이런 그 대표이사를 교체하거나 이제 이어받아서 가는 경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굉장히 지금 안정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설립자 성치영 의장 뭐 경영 뒷선으로 이렇게 있는데 창업 당시 뭐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 학교 이런 이제 출신에서 이제 창업을 했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카카오 쪽에 또 여러 라인을 통해 가지고 카카오에 투자를 받으면서 초반에 사실 굉장히 작았어요. 2014년에 K큐브 벤처스로부터 2억 원을 투자를 받았어요. 굉장히 작죠. 2억 원을 투자를 받아서 이때 두나무 지분 8.1%, 1.7% 이렇게 소유를 하고 쭉 시작을 해서 이제 시장을 키워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이때 투자를 초반에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 것도 카카오고 그 다음에 사업을 또 좋은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를 뭐 연결을 해준 것도 또 카카오고 그래서 카카오가 계속해서 그 카카오 뱅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의 미래 4차 산업혁명의 블록체인이나 암호자산 시장이 커질 걸 대비해서 한국 시장에서 거래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은행을 가지는 그 큰 그림을 그리고서 사실상 거의 키워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또 물론 앞에 창업하신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죠. 근데 또 이제 좋은 투자사를 만나서 이렇게 기업이 한국의 좀 메인 거래소로 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뭐 이런 지분 관계도 또 나오고 그래서 두나무 역대 이제 대표이사는 이일 송치영, 그 다음에 다음 송치영, 그 다음 이서구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이서구가 이끄는 업비트 더욱 끈끈해진 카카오의 연결고리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고리를 더욱 이제 공고히 하고 있다라고 있고 유일하게 제가 보는 지금 업비트 리스크는 얼마 전에 이제 송 회장과 2명의 업비트 직원이 지난해 12월에 사전자 기록, 위작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서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사실상 이게 모든 이제 거래소에서 사실 있는 거죠. 그 거래량을 받쳐주고 또 거래량의 시세를 어느 정도 맞춰주기 위해서 봇을 통해서 이제 거래량을 일정 거래량을 만들어주는 걸 하는 건데 거래소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물량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시세 조작한 혐의로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주식시장에 사실 이게 없죠. 주식시장에는 이게 없는데 암호자산 시장에는 사실상 시장 자체가 초반이고 또 그리고 이 시장 자체 메커니즘 자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그 봇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있는 그 룰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약간 시대착오적인 좀 부분에 의해서 검찰이 기소를 한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뭐 시간이 좀 끌림에 따라서 뭐 해결이 어떻게든 잘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업비트를 우리가 거래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 리스크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일 큰 리스크는 거래소가 매출이 거래량이 이제 전체 시장이 감소함에 따라 인건비 대비
자신들의 그 거래 수수료를 통해서 사업을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운 이제 존재로 가는 경우, 아니면 대표나 운영진들이 암호 자산을 뒤로 빼돌리거나 이런 횡령을 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인데, 사실상 업비트는 카카오가 뒤에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뒤에서 이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리스크를 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업비트를 좀 좋게 보고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시장 선점 노리는 두나무 이래서 업비트 심의버 사업 확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두나무 통해서 여러 가지 회사들 자회사를 만들고 있고, 여기 보시면 블록체인 사업 쪽은 업비트와 두나무의 파트너스, 여기서 이제 또 그 블록체인 스타트업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 개발사, 그 다음에 암호화폐 지갑하는 비트벨이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사업은 이제 증권 플러스라는 증권거래 정보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있고, 그리고 퓨처웍스, 아마 이 두 개 업비트와 증권 플러스 이게 주 수익 모델일 거예요. 그래서 두나무 지난해 총 매출액이 4,795억이었고 총 포괄 손익은 이제 1,377억이었다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자회사들은 이제 대부분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초반에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투자를 하면 적자가 나고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제 증권 플러스와 업비트가 두나무의 수익 중 높은 부분을 차지할 걸로 예상된다. 이게 아마 두 개가 이제 주 지금 캐시카우, 이제 현금을 만들어내는 걸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투자도 왕성하게 하고 있고,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건전한 것 같고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이 정도로 업비트는 사실 별다른 이슈가 없다라는 걸로 분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저도 예전에 많이 썼던 이제 빗썸이죠. 빗썸인데, 사실 빗썸은 좀 재무적으로 보기 전에 예전에도 해킹 사건, 그리고 문제가 너무 사실 많았기 때문에 일일이 어떤 걸 짚어내기도 조금 어려운 이벤트들이 많았던 회사인데, 지금 빗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배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굉장히 복잡해서 설명을 드리면, BTC 코리아닷컴 이 회사 자체를 지금 이 하나, 둘, 세 개, 메인 세 개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김병건 이 분이 이제 성형외과, BK 성형외과를 하시는 그 분인데, 이분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 김병건 회장의 등장, 더 꼬여버린 지배구조,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이제 보면 블록체인 업계는 김 회장이 BTC 홀딩 컴퍼니 경영권을 인수하는 데 성공하면 빗셈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10월 현재 인수 대금에 대한 잔금 납입일을 2차례 미뤘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납입에 실패했다. 오히려 여기저기 자금 마련 과정을 거치며 지배구조는 더 꼬여버렸다. 김 회장이 계약금 100억 원을 납입하며 최초로 약속했던 납입 잔금일은 지난 2월 15일이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3월 말로 미뤄지고 그 사이에 포스링크가 등장했다. 그래서 100억을 납입을 하고 포스링크 통해 가지고 유증을 통해서 또 300억을 이제 마련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또 그게 포스링크 전 경영진의 횡령 혐의로 주식 거래가 중단되면서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또 7월에는 코스닥 상장사인 두올산업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돈을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역시도 이제 또 문제가 돼가지고 모두 처리를 했다라고 나오네요. 이래서 이제 또 문제가 됐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 감사보고서 바탕으로 이 실질적인 지분율 계산하면 김재욱 17.7, 그 다음에 이정훈, 김병거 각각 16점, 17점, 그 다음에 김상우 8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분이 다 지금 쪼개져 있어요. 쪼개져 있어가지고 지금 기존에 김병건 그 성형외과 BK 출신 같은 경우는 그분도 지금 기존에 납입 못한 돈을 또 이제 돈을 납입은 어느 정도는 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그걸 또 다시 포기하지 않고 또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빗썸의 경영권은 사실상 지금 실제 그 경영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대주주의 영향도 없이 기존 뭔가의 어떤 라인을 하나 정해서 그분들과 그 빗썸의 영업을 해 나가고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이제 다시 얘기하면
지금 명확한 대주주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방향성을 띠고 가지 않으니까 사실상 빗썸의 내부 지금 진행 자체가 조금은 좀 불투명하지 않나라는 예상을 하고요. 왜냐하면 좀 명확한 대주주도 있고 미래에 그 청사진이 있어야 좀 앞으로 쭉쭉 나갈 텐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언제 그 대주주가 변경됨에 따라 그 대표도 바뀔 수도 있고 임원들도 다 바뀔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줄을 어디로 서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지금 대주주가 지배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니 거기서 오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빗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런 전반적인 그림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지금 그 안개 속에 갇혀져 있는 상태인데, 이 정리 자체도 사실상 지금 쉬운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빗썸은 뭐 해킹 사건도 있지만 좀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해킹 여러 사건 역시도 왜 있었냐라고 보면 역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면 명확한 대주주나 그 다음에 명확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이런 문제가 하도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사실상 시스템을 굉장히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큰 대격변 통해서 뭔가 또 다른 이제 기존의 빗썸이 갖고 있던 여러 문제들을 좀 격파를 해나가면서 바꿔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잖아요. 공무원들도 위에 그 어떤 수장이 올지 전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공무원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중국 공무원들 같은 경우 사실 좀 그렇거든요. 한국 분들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제 할 일은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좀 회사든 뭐 중국에 있는 공무원이든, 중국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 공산당 같은 경우는 위에 그 공산당 좀 메인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일을 안 해버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일을 했다가 괜히 사고 터지느니 그냥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역시도 뭐 그 기존 회사들 역시도 위에 팀장이나 부장이 오기 전에 뭔가 괜히 일을 해가지고 다시 일을 하느니 일 안 하고 민기적 되는 것처럼 지금 좀 빗썸은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지분 구조라고 종합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사용을 했던 이제 코인원인데요. 사실 코인원이 이번 이제 그 방송에서 제일 좀 저도 보면 분석을 하면서 봤던 것 중에 제일 좀 충격적인 내용이 좀 있었는데, 아주 쉽게 정리를 하면 옐로모바일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옐로모바일이라고 유명했죠. 옐로모바일이 있었는데 옐로모바일이 코인원 지배구조 나오죠. 옐로모바일과 그 다음에 포메이션 그룹, 여기는 이제 아마 LG 쪽 그 GS인가 LG 쪽 이제 재벌가 3세 정도 되시는 분이 창업한 이제 투자사고요. 여기도 이제 자산 운용사고, 이 세 개가 합쳐서 데일리 금융그룹이란 걸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코인원이 그 여기 아래 자회사였던 거예요. 거의 74.75%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여기 이런 그룹 상태에서 옐로모바일이 돈을 얼마를 빼갔냐고 하면, 자회사 코인원이 이제 2017년이나 이제 돈을 엄청 벌었죠. 거래소가 폭발했으니까 그때 번 돈을 번 돈 중에 여기 있네요. 코인원의 시장 가치는 약 1,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지금 밸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1,000억 원 정도라고 추산이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밸류는 뭐 거래 수수료 월 비용과 뭐 인건비와 여러 개 추산을 해가지고 영업이익에 뭐 펄을 몇 배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했겠죠. 근데 코인원 인수와 투자 논의도 이를 기준으로 진행되는 거 보인다. 그동안 코인원은 옐로모바일에 상당 자금이 묶이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으며 내용에 시달렸다.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쪽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대주주가 있는 투자그룹에 있는 쪽에서 이쪽이 아마 지분이 데일리 금융그룹에 초반에 제일 많았을 거고,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코인원에서 그 영업이익 난 거를 돈을 빼갔다는 소리예요. 이제 빼갔다는 소리인데, 얼마를 빼갔냐라고 하면 옐로모바일은 데일리 금융의 이전 최대 주주라고 나오고 코인원으로부터 270억을 대여금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현재 67억 원만 상환했다. 그럼 200억 원을 지금 안 준 상태거든요, 옐로모바일이. 근데 이제 문제는 옐로모바일이 그러고 나서 지금 데일리 금융그룹에서 또 1대 주주 자리를 주고 이쪽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는 이제 소액 주주만 남은 상태인데, 그러면 사실 대주주도 아니고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못 주는 거죠. 이제 돈을 못 주는 같은 경우는 사실 옐로모바일이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직접 그 구글에 옐로 모바일의 뭐 여러 사건 사고 관련된 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IT 쪽에 있지만 굳이 이제 이거 옐로 모바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언급을 하면 혹시나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냥 팩트 위주로만 이야기를 해드리면 데일리 금융그룹의 옐로 모바일의 최대 주주였을 때 코인원에 있는 270억 원을 가져가서 그 중에 67억 원만 다시 돌려주고 나머지 200억 원은 지금 돌려주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데일리 금융그룹은 지금 다시 최대 주주지만 이때 이쪽 지분에 있는 상당 지분이 이쪽한테 넘어갔다. 그래서 데일리 금융그룹은 이제 최대 주주는 알펜루트 자산운용과 포메이션 그룹 쪽이 가져가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에 나오네요. 옐로 모바일은 지금 4.5%에서 5%가 이제 지분이 이제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최대 주주. 사실 이렇게 지분이 줄었으면 이제 돈을 200억 원을 가져갔던 건 돌려줘야 되는데 코인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최대 주주가 돈을 대여금을 빼달라고 해서 빼줬는데 그냥 빌려줬는데 돈을 안 주니까 여기 나오네요. 데일리 금융이 최대 2대는 이제 지분율 18%고 알펜루트가 35에서 4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코인원 같은 경우는 대여금 200억 원을 못 받아가는 상황이에요. 못 받은 상황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지금 그 평가 시총 이제 기업 가치가 1000억이잖아요. 그럼 1000억에 사실 20% 정도를 못 받은 거니까 이게 1000억에서 200억을 못 받았다라고 해서 별게 아니라고 볼 게 아니라 시총이 1000억인 회사면 당연히 내부의 현금 보유가 얼마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거의 이게 시총이 1000억이면 현금 보유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게 현금 보유가 얼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또 200억이 없다라고 하니까 요새 코인원이 뭐 인원이 뭐 100명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코인원의 그 총 누적 가입자 수와 그 다음에 그 현재 DAU라고 그러죠. 이제 데일리 액티브 유저. 이제 하루에 총 거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월, MAU라고 해서 월별 이제 거래하는 사람의 거래량 이런 거 보면 사실상 영업이익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런 이슈는 굉장히 불안한 이슈인 것 같아요. 이제 옐로 모바일하고 엮여 있는 부분과 200억 원을 이제 못 받았다. 라는 문제가 좀 있는 게 좀 굉장히 좋지 않은 이제 이슈로 보이고 그래서 입지 커진 알펜루트 그다음에 차명원 대표도 지분 확대 나서 뭐 대표가 지분 확대 나서는 거는 좀 책임 경영을 하려는 거니까 이제 좋게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 것 같고요. 하지만은 이제 보면 그 2015년 8월에 데일리 금융그룹은 차 대표가 보유한 코인원 지분을 100%를 15억 원에 인수했대요. 이게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비트도 초기에 2억 원 투자했죠. 그리고 여기는 2억 원 투자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거예요. 지분 100%를 15억에 인수했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차 대표나 경영진들은 그냥 모든 경영권이나 지분 이런 것들을 다 넘긴 거예요. 한 번에. 그것도 15억 가치에 정말 헐값에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려고 힘들다 보니까 했겠지만 미래의 가치를 예상한다라고 하면 정말 헐값에 이걸 넘겼겠죠. 그래서 이제 넘기고 나서 그 위에 데일리 금융그룹이 아까 얘기한 옐로 모바일에 여러 개 해가지고 그 그림을 만들어서 계속 밸류를 키워 나갔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키워 나갔는데 결국에는 키워 나가서 돈을 벌고 몇백억을 이제 벌었으니까 그 돈을 빼간 게 옐로 모바일이고 그게 이제 빼가서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67억을 받고 뭐 이런 상황인데 사실상 소송을 해서 져서 267억을 받았는데 200억 못 받았다는 거는 옐로 모바일도 줄 돈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상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코인원 같은 경우도 이 불장이 빨리 오지 않으면 사실상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이 팍센 뉴스 가서 이제 원문 이제 기사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보시고 거래소를 사용하시는데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 사용하시는데 뭐 가급적이면 메인 거래소를 사용을 하시고 꼭 한국 거래소 아니시더라도 사실 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원화 입금이 안 되잖아요. 뭐 지금 업비트는 신규 가입이 안 되니까 업비트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거래소들마다 좀 분산을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그냥 그 나노레저나 뭐 이런 이제 트레저나 이런 여러 가지 암호자산 지갑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셔서 이제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거래소 분석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몇 가지 좀 재밌는 뉴스 보여드릴게요. 이제 수표 발행하는 구글 은행업 노크 IT 공룡을 둘러싼 명함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래서 구글이 기존에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은행업에 진출을 하는 건데 사실상 뭐 표면에 당장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나서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동안 뭐 시티은행, 스탠퍼드 이런 쪽하고 스탠퍼드대 신용조합 등과 손잡고 내부에서 캐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뭐 이런 것들이 구글은 서비스 전면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에 그 구글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핀테크 쪽으로 이제 진출을 당연히 하죠. 왜냐면 플랫폼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구글 코인이 나오고 하면 너무나 용이하잖아요. 그냥 자기네 그 모든 광고 플랫폼에 보상으로 줘도 되고, 그 다음에 광고주한테 받아도 되고, 그 또 받은 거를 만약에 일반 유저들한테 광고 보상이나 어떤 걸 보상으로 줘도 되고, 또 우리가 구글 플레이 같은 데서 게임 결제하면 거기서 또 많이 결제한 마일리지로 또 줘도 되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통합을 하는 구글 코인 형태로 앞으로 결국에 가게 될 걸로 보는데, 그러면 사실상 은행이 있으면 더 좋겠죠. 은행이 있으면 결국에 은행을 막 돈을 맡긴 수수료도 사실 그 코인하고 연동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코인은 사실 적립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코인이 또 비트코인의 여러 암호자산하고 교체가 되겠죠. 이 와중에 이제 모든 기업들이 코인이 많이 나오면 모든 가치를 이제 변환하고 이동하는 최적화된 코인인 XRP가 또 그때 빛을 발할 거로 보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기업들이 하나하나 다 진출을 하는 건데, 사실 이런 뉴스들이 한국에서는 잘 모르죠. 그리고 한국에서 봐도 이게 어떤 큰 그림을 미국이 그리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실 그 흘려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기사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구글이 이런 것들을 진출을 하면 애플이 애플페이를 지금 하고 애플 카드를 하는데 어떻게 될런지,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할런지, 그러면 지금 우리 카카오가 어떻게 할고, 또 뭐 라인인 또 얼마 전에 또 소프트뱅크하고 손을 잡았죠. 그래서 초기업들 간에 이제 대결이 시작되는 건데, 구글이나 뭐 이런 데하고 아마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붙을 거예요. 동남아시아 시장이 이제 아직은 이제 개척이 다 안 된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붙기 위해서 라인하고 소프트뱅크, 야후도 손을 잡고 지금 이제 또 대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이제 엄청나게 국가보다 더 힘이 센 초기업들이 여러 그 국경이 없는, 여러 자기네 선진국이 아닌 여러 이제 그 중진, 그 다음에 뭐 후진 개발도상국 이런 데들에서 여러 세를 넓히기 위해서 남아있는 땅 따먹기 하는 거죠.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싸움은 이제 진출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 와중에 당연히 이런 핀테크나 블록체인 기반의 비즈니스가 들어가줘야 그런 후진국이나 이런 데서 금융의 혜택을 못 받고 본질적으로 금융업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림은 초기업들이 이제 경쟁전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정말 고래들의 싸움이 시작되니까 사실상 새우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죠. 그래서 새우들은 정말 더 설 자리가 없을 거고, 고래들이 자신들의 세를 확장하고 얼라이언스를 이제 동맹군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런 뭐 G페이, 애플페이 이런 식으로 코인을 발행을 하고 결국에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를 결국에 구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 건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기도 보면 페이스북이 지금 리브라 해서 계속 문제가 많은데, 그거 와중에 조용히 또 쓱 해서 페북페이를 냈어요. 페북페이가 뭐냐면 G페이나 애플페이나 똑같은 건데, 그냥 페이스북 페이를 통해 결제수단 등록하면 매번 결제 정보 입력하지 않아도 여기서 그냥 결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및 상거래 뭐 담당 리우 부사장은 페이스북 페이는 자체 앱에서 사람들이 더 간편하게 높은 접근성으로 안전하게 상거래를 하도록 하는 일환이다. 지금 저희 네이버 페이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건데,
이제 이게 그 리브라 가기 전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가령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보고 물품 구매를 하면 거기서 바로 연동을 해서 페이스페이 연동해서 살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페이스북이 광고 플랫폼이자 그 다음에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으로 가기에도 더 용이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구글 같은 경우도 요새 그 구글이 그 네이버의 비교 쇼핑처럼 구글도 그런 형태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G페이, 그 구글페이하고 결국에 연동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북페이 같은 경우도 역시나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되고, 사실 이 다음에 달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달러 마크가 아닌 리브라 마크로만 사실 딱 리브라 허용돼서 바뀌면 그 다음은 그냥 이걸로 다 리브라로 쓰는 거예요. 달러가 아니라 그냥 리브라를 어디서 페이스북에서 일정 달러를 주고 충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래소에서 리브라를 사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보거나 어떤 보상을 통해서 리브라를 얻을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생태계 에코 순환 시스템을 이제 만들 계획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리브라가 어떻게 되든 사실상 이 방향은 이제 정해졌다라고 보고요. 아까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들이 이제 방향은 정해졌고, 이런 와중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뭐 중국도 또 코인을 발행을 하고, 유럽도 또 발행을 한다라고 하고, 일본도 또 하고, 다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한국은 너무나 지금 이런 블록체인이나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시대에 너무 지금 뒤떨어져 있는, 맨날 뉴스 틀면 사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답답하게 정치 맨날 싸우는 얘기나 뭐 예산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삭감했네, 증액했네, 뭐 서로 싸우는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사실 지금은 그 여러 당들이 힘을 합쳐서 사실 이런 제도 개혁을 하고 세계 흐름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걸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제도도 완화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은 좀 많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서 지금 세계가 이렇게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걸 보면 우리의 돈이 지금 어디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거를 명확히, 굉장히 스마트폰이에요. 이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와도 살아남는 기업이고, 실제적으로 살아남는 걸 넘어서 앞으로 4차 산업을 이끌 이제 기업들인데, 이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사실상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머니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죠. 지금 미국 주식이 화랑이고, 또 뭐 그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코스피가 좀 더 올라오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정말 그 10년 동안 상승을 해왔고, 근데 여기서 뭐 얼마 더 먹을 게 있어서 거기 또 투자를 하겠어요. 이제 뭐 워렌 버핏, 레이 달리오 이런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을 현금화 해놨다고 하는데, 워렌 버핏도 150조 정도를 현금화 해놨다고 하죠. 버크셔웨이 이제 투자사에서. 그러면 사실상 거기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에서 나온 건데, 그런 돈들이나 이제 전반적인 기업 돈들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되고요. 제가 그렇다고 뭐 지금 어디에 투자해라 사실 이런 얘기 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번 방송은 투자 마인드가 갇혀 계신 분은 투자를 하루라도 먼저 시작을 해보세요. 가령 암호자산을 전혀 못 믿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XRP든 이더리움이든, XRP 같은 경우 아메리카노 한 잔 사 먹을 돈으로 10개만 사는 거죠. 10개만 사보고 몇 년 동안 한번 더 보는 거예요. 더 쓸 때 4,000원이나 10,000원 투자해갖고 인생이 뭐 잘못되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2년 동안 봤을 때, 아 정말 시장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그 돈이 되게 큰 돈이 되어 있네, 아니면 그 돈이 안 올라서 그대로네, 이렇게 자기가 돈을 직접 넣어보고 뭔가 보는 행위와 그냥 관심 없이 보는 행위와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를 안 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유동성의 홍수가 이제 오는 시장이니까 뭐 삼성전자 주식도 한 주 5만 원이라도 사보고, XRP도 10개라도 사보고, 뭐 이더리움도 뭐 0.01개라도 사보고, 이렇게 투자를 지금이라도 작은 돈이라도 시작을 해봐야 그 감이 있거든요. 투자의 감을 본능적으로 내 돈이 들어가야지 그게 오는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극을 직접 느껴보시는 거를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얼마를 투자해라, 지금 오를 거니까 사라, 사실 이런 얘기는 드려도 안 되고, 그렇게 접근하셔서 투자를 하셔도 아무리 상승장이 와도 그건 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근보다는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투자를 지금 이미 암호자산이나 이런 스마트머니, 제가 보는 이런 시장 쪽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시대가 이런 식으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뭔가 시장이 지금 안 올랐다라고 해서 전혀 개의치 마시고요. 그냥 이런 것들이 다 지표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리플사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큰 악재나 정말 실제 이변이 있지 않은 한은 시장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그냥 세력이 때가 되면 알아서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믿고, 그리고 또 시장의 방향성을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스스로 마음을 잡으시고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채널 이름이 어슴새벽인데 어슴새벽 자체가 희미하고 좀 밝게 피어오르기 전에 좀 어둑한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제가 채널을 개설하고 뭐 지인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해줄 때쯤이 좀 그런 동트기 전 새벽이고 어슴새벽 같은 정도의 쯤이 아닌가 해서 제가 채널을 만들었는데, 제가 뭐 채널을 지금 뭐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거의 1년이 채워질 때쯤 되면 아무리 늦어도 모든 시장에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의 사이클이 이쯤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만큼 더 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턴을 해서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아니면 여기서 좀 더 내려갈지 모르지만 제가 뭐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1년 안에는 아무리 늦어도 이 상승장이 많이 가 있겠죠. 그거는 뭐 지난 사이클이나 내년 또 비트코인 반감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때쯤 돼서 여러 주변에 뭐 이런 코인 투자를 왜 하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악플이나 이런 거 댓글을 엄청 많이 봤는데 사실 저는 뭐 악플에 전혀 개의치는 않아요. 그냥 그분들이 가진 생각에 대해서 욕만 쓰시지 않으면 굳이 삭제는 안 하는데 여러분들도 사실 그런데 대응해 주지 마세요. 대응을 하면 좀 오히려 그런 거 양분을 먹고서 더 악플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아무튼 저는 그런 거에는 휘둘리진 않지만, 좀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라도 좀 이런 좋은 상승장이 왔을 때 웃으면서 이런 내가 봤던 미래가 맞았구나라는 희열을 같이 비록 온라인 상이지만 댓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시기가 또 그때 많은 인원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그때까지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굉장히 여러 인간 지표들이 또 많이 나오는 걸 보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이제 계속 드는데, 뭐 한 달이든 몇 개월이든 또 뭐 1년이든 그냥 마음 편하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을 때 우린 들어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 2017년 막 고점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또 생각보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는데 한번 그 거래소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래소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업비트든 뭐 빗썸이든 뭐 또 코인이든 이제 좀 3대장 거래소를 분석을 해봤는데, 나름의 그 분석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팍스넷 가셔서 좀 보시고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